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황정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디지털 환경 하에서 효과적인 정보 활용의 조건이라는 주제를 갖고 다시 한번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이 주제가 상당히 아주 시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 이 주제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국가대학에 계시는 이대희 교수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분이 바로 이제 옆에 한국문예저작권협회 권대우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한국방송작가협회 윤청광 이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왼쪽에 한국문예저작권협회 강봉석 이사님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전문영 변호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오늘 여기 참석한 플로에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고 다 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80분 시간인데 발표자가 한 30분 내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각 토론자 4분이 5분 내지 7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50분 내지 6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플로에서 가능한 좀 많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20분 정도 배정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혹시 의견이 있으면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대희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 도팍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 도팍이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하는 분야는 법학 중에서도 그래도 덜 딱딱한 그런 분야입니다. 지금 오늘 제 주제가요, 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전달하고 이용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 관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디지털 환경이란 말이 사실상 이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인터넷이 이제 일반 공중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한 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이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은 컴퓨터 기술과 통신 기술을 이제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그것이 영상이든 음악이든 텍스트이든 간에 이것이 디지털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디지털화된 콘텐츠, 정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걸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면 이제 저작물이라고도 하시는데 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런 그 저작물, 정보는 특성이 매우 쉽게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우스를 가지고 몇 번 카피 페이스트하면 순식간에 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터넷상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가지는데 최근에는 이제 웹 2.0, 심지어 3.0까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SNS 이런 걸 통하면서 이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생산되고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거에 소비자들이 이 정보를 소비만 했다가 지금 이제 생산까지 하니까 이제 프로슈머란 말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이 생기는 거죠. 지금 2003년까지 인류가 생산한 정보의 양이 요즘에는 1년이면 생산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보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있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이게 숙제입니다. 자,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산입니다. 자, 이 뒤에 보시면은 뒤에 이제 양피지, 파파이러스에
쓰여진 그런 책자들을 볼 수 있었죠. 자, 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자, 이게 모든 책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그 당시에 뭐 정성학, 천문학, 수학, 물리학 자, 이런 모든 책을 모아놓으니까 그이가 알렉산드리아가 학문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로 학자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자, 구텐베르크가 유럽 대륙에 인쇄술을 도입하고 나서 처음으로 찍어낸 그 42행 성서입니다. 자, 이 42행 성서, 이렇게 그 성경을 인쇄술에 의해서 대량적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이 인쇄술이 유럽 대륙에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도입한 겁니다. 유럽 대륙에. 도입하고 나서 일반 가정에서도 이제 성경책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가 좀 더 그 활발하게 이제 이용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이 구텐베르크가 이렇게 성서를 이렇게 찍어냈는데 말년에는 유럽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어떤 속죄부를 찍어내주는 자, 그런 거 가지고 연명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자, 지금은 자, 과거의 정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통되었다면 지금은 보시겠지만 자, 이 뭐 CD나 DVD 자,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와가지고 파일 다운로딩, 스트리밍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적으로 보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이제 출판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 지금 밑에 그림에 보다시피 자, 일렉트로닉 북,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에 지금 뭐 요즘 대세가 바로 이 모바일이죠. 모바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제 정보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대로 왔습니다. 자, 지금 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토론자들도 그렇고요. 오늘 이 세션을 담당하는 그 주체도 그렇고 사실상 이 집중관리단체입니다. 서적과 함께 있습니다. 정보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 북서치가 이제 우리하고도 이 집중관리단체하고도 직접 관계되는데 지금 이게 제가 구글 북서치에서 자,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검색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책 한 권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 지금 목차만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모든 책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책이라기보다는 그 책에 자, 프롬 커버 투 커버 그 책의 표지부터 시작해서 뒷표지까지 다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물론 이 구글 화해가 구글 세틀먼트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정보가 정부라기보다는 이 구글 북서치가 지금 저작권에서 보호되는 것은 지금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정보를 활용하는 것, 특히 책을 활용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이 이제 종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프린트, 인쇄된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인쇄된 것을 디지털화시키든 아니면 처음부터 디지털로 만들든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상에 제공되고 여기에서 이제 모바일 기기 형태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뭐가 있겠느냐? 과연 이 법이 기술 발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가 활용되는 것이 어떻게 변했냐 이거죠. 지금 과거에는 책을 이렇게 하드 카피로 이제 했지만은 지금은 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바일로 가고 있고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이 물리적인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시설을 전제로 한 이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아까 구글 북서치처럼 온라인 도서관, 디지털 도서관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자, 이런 쉽게 복제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시대에서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겠느냐?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작권법 체제 또는 저작권 체제가 자,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데, 유포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보를 생산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정보를 생산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작권 체제가 해결해야 될 과정이 됩니다. 자, 저작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저작자에게 어떤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창작된 저작물에 바탕을 둬서 제3자가 이용을 하게 되고, 자, 이런 제3자가 이용한 것에 기초해서 다시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은 저작물이 공급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제 문화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저작권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인가. 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어떤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일을 하게 할 때 뭐 채찍질을 들어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상장을 줘서 할 수 있지만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 어떤 경제적인 동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어떤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독점 시장을 형성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독점 시장하고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어떤 가격을 보게 되면 독점 시장이 조금 더 높죠. 조금이라도 보면서 높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가라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익에 바탕을 둬서 이제 어떤 저작물을 창작할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도전, 극복해야 될 과제가 뭐가 있느냐 이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자출판 문제, 그 다음에 저작권 존속 기간이 끝난 저작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물론 저작권 존속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는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디지털 환경에서 그 저작권 존속 기간이 끝난 저작물을 디지털화해서 인터넷상에 제공할 때 있어 장애가 또 발생합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 그 다음에 그 구글 북서치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고화 저작물 문제입니다.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그 다음에 저작권자가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는지 소재가 불분명한 이런 저작물입니다. 지금 그 구글 북서치 같은 경우는 지금 예컨대 미시건 대학에 있는 약 1000만 권의 서적을 다 디지털화해서 인터넷상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1000만 권 중에는 저작권 존속 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 그리고 저작권이 있는 이 두 가지 나왔는데, 저작권에서 보호되는 저작물 중에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자, 그런 저작물들이 이제 고화 저작물이 되는데, 자, 이 구글에서 이 고화 저작물을 복제하고 인터넷상에 제공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 저작권자들이, 그러니까 고화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이 한둘이 아니죠. 일일이 이용을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거래 비용이 소요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문제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 것인가, 이용하게 할 것인가 문제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토론자들도 그렇지만 토론자들이 소개된 게 바로 집중관리단체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지만 집중관리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자, 이런 그 문제, 과제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유판돼 있어. 자, 전자출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도서관, 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속기한이 끝난 저작물을 디지털화해서 어떻게 이용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전자출판에서 가장 큰 숙제, 과제, 문제점, 도전이 바로 이 온라인상의 해적행위입니다. 지금 왜 우리는 지금 모바일 형태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왜 아직 모든 책들이 이용되지 않냐 이거죠. 이 좋은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냐 이거죠. 바로 출판업자들이, 저작권자들이 이 해적 행위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90년대 말부터 P2P에서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해서 웹하드에서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이 대량의 해적 행위의 대상이 되었죠. 자, 이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출판물이 어떻게 이 해적 행위 대상으로부터 보호될 것인가? 이제 이게 과제가 됐습니다. 이 과제가 해결된다면은 자, 전자 출판이 좀 보다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전자 기기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하는 이 저작물 보호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기술적 보호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술적 보호치는 우리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넣어야지만 콘텐츠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에 접근한 뒤에 콘텐츠를 복제를 못하게 한다든지, 인터넷상에 배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기술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이 적용됐으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량으로 이용되는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 FTA, 한 EU FTA가 발효되면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런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치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접근을 허용했을 때, 그 다음에 복제를 한다든지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적 보호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기보다는 금지하는 법이 드디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작권자들이, 출판자들이 그만큼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자, 이런 FTA로 인해서 아마 권리자들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출판이 활성화되고 정부가 이용되는 것에서 조금 좀 안전하겠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유 저작물,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종료한 이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존속기간이 예컨대 김소래 씨는 저작권 존속기간이 끝났습니다. 김소래 씨를 마음껏 종이로 인쇄해가지고 판매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소래 씨를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인터넷상에 제공하면서 거기다가 그 김소래 씨를 인터넷상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넣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요구하면서 일정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오프라인상에서는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인터넷상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김소래 씨는 이용하는데 그만큼 장애가 생기는 거죠. 물론 오프라인상에는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세는 자, 이런 IT 기술을 활용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 이 공유 저작물을 활용하는 데 있었던 장애 내지 도전은 이렇게 기존의 존속 기간이 종료한 그런 저작물을 디지털화해서 이용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공유 저작물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들어놨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 모치를 걸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보를 활용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지털화 시킨 뒤에 이걸 이제 그 제공자와 이용하는 자가 어떤 계약에서 어떤 일정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공유 저작물을 어떻게 디지털화 시킬 것인가. 디지털화 시키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국가가 전액 세금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경우에는 이 유라피아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유럽의 경우에는 바로 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파트너십을 형성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공유 저작물을, 존속기간이 끝난 저작물을 디지털화시켜서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자, 이런 상당히 많은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의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존속기간이 끝난 것에 대해서 디지털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시키려면 일정한 어떤 그런 예산만 갖고 되기 어려우니까 민관 협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민관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지털화된 공유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도서관과 관련해서 도서는 바로 이런 복제권과 우리 저작권법상으로는 이런 전소권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제권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이 책을 일일이 디지털 스캐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복제권이 문제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화 저작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도서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고화 저작물을 저작권자로부터 이용을 받는데 너무나도 많은 거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고화 저작물을 해결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저작권법상 이 법정 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저작권자를 찾아주는 노력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문화부 장관이 정한 일정한 이용료를 먼저 공탁을 하고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저작물 한두 개를 이용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1000만 권의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화시키는 그런 경우에서는 고화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몇백만 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이 제도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글 화양이 바로 이제 이런 몇백만에 해당되는 고화 저작물, 고화 저작물이 이제 몇백만 권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글 화양, 바로 이 출판자와 일부 저작권자와 이 구글이 3자 간에 자, 이 고화 저작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자, 이런 고화 저작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ECA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 고화 저작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떤 제도냐면, 아까 제가 집중관리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저작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책을 쓰시면 저작권자입니다. 개별적인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용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저작권이 침해됐을 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개별적인 저작권자들이 이 저작권을 집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저작권자들이 집중관리단체에게 저작권을 신탁 양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신탁 양도를 하는데, 예컨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작권자,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저작권자가 100명이라 치는데, 자, 신탁 양도한 저작권자 수가 20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80명은 집중관리단체가 관리를 못하게 됩니다. 이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상당수의 저작권자, 예컨대 100명 중에 한 20명, 30명 정도가 신탁 양도를 했다면 그 집중관리단체가 나머지 70명, 80명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명, 80명 중에서 나는 내가 집중관리단체 당신들이 내 저작물을 관리하는 거 어쩐다. 그러면 앞터 아웃을 할 수 있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선택안을 제공하는 제도죠.
이 제도가 지금 북구 몇 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신탁, 그러니까 그 집중관리단체에게 신탁 양도하는 저작물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집중관리단체가 완벽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구글 도서관, 구글 북서치처럼,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경우 장서가 한 400만 건 정도 됩니다. 이 400만 건을 다 디지털화 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비용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고화질물 저작권자가 있는 거죠. 이 고화질물 저작권자 이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일정 수의 저작권자들이 집중관리단체에다가 신탁 양도를 했다면 바로 그 집중관리단체가 그 디지털화 시키는 데 있어 고화질물 저작권자의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적인 방법은 그 디지털 조성이라든지 현재 이 저작물을 왕성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이 ECL 제도, 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밖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약 13개 정도의 집중관리단체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그 세션 참가하는 복사전속원협회도 중요한 집중관리단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을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말이죠. 집중관리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그 대학에서의 수업 목적 보상금이라 가지고 언론에 시끌벅적하게 나온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학에서 수업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교육을 위한 것이죠. 근데 이들이 수업을 할 때 이용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25조 2항은 자, 이 대학 교수가 대학 수업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사전 허락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중관리단체 복사전속원협회가 대학에게 이용 허락을 해주게 되고 복사전속원협회는 대학으로부터 일정한 보상금을 이제 받아서 그 받은 보상금을 저작권자들한테 분배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저작권 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이제 어쨌든 대학 측에서는 지급하지 않고자 하는,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제 지급해야 되니까 이제 좀 싫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인당 현재 그 대학생 한 명당 1년 한 1,700~1,800원 되는 정도면 말이죠. 그렇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비싼 액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회가 좀 더 어떤 저작권 선진으로 가는 그 진동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학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사고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정보를 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저작물,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저작권을 존중하라는 거죠. 저작권을 준수하라는 거죠. 그 뭐 이용자나 일반 공중이나 다 관계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불법 독재를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적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 이런 지금 포인터, 이게 포인터는 동산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자, 눈에 보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눈에 보이는 것에서는 더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이 무채재산이죠. 발명이라든지 저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산권, 물론 이제 이게 지적사항이라는 자체가 이 무형의 이런 재산에서 재산권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아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가지고 마음껏 써도 된다. 이런 사고를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서는 많이 달라졌지만 이런 사고 방식이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저작권자를 위한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이 저작물을 더 많이 창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저작물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공급되고, 이게 바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좀 더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저작권을 집행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을 집행하는 것은 국가가 집행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자, 이 권리자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권리자를 대신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로 집중관리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파워포인트가 지금 제가 아까 제가 고쳤는데 안 고치신 게 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자,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을 준수하고 저작권을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일에 한미 FTA가 발효를 했고요. 올해 3월 15일 날 한미 FTA가 발효를 했습니다.
근데 이 FTA, 두 FTA를 보시면은 지적사건 분야, 특히 저작권 분야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보호입니다. 예, 근데 존속기간을 기존에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확대를 했죠. 자, 그러면 저는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첫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집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두 가지 특성인데, 그렇다면 지금 FTA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지적사항권이 더 잘 보호되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FTA 이거는 하나의 그런 규칙에 불과합니다. 룰에 불과합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죠. 자, 지금 이 FTA를 내가지고, 자, 지금 우리 권리자들이 더 유리해진다. 그 다음에 저작권자의 경우도 공정이용 제도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자도 그만큼 이제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은, 자, 이 FTA를 활용하지 않으면, 자, 우리가 정보를 활용하는데 별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FTA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선진국입니까? 대한민국? 자, 지금 이게 외국인들한테 대한민국 선진국이냐 물어보면 거의 다 손을 들어요. 선진국이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선진국이냐고 물어보면 좀 밋밋하게 뭐 손을 들고 드는 분도 계시고 안 드는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1인당 GNI죠. 우리 대한민국이 작년 2011년도에 이제 22,000달러가 초과가 넘어갔죠. 그리고 2015년에는 이제 IMF의 예측에 의하면 3만 불을 이제 넘어가게 돼서 일본을 이제 능가를 하게 됩니다. GNI 2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선진국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선진국에 있어 제가 지적사항과에 말씀드리면은 선진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적사항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지는 입장에 들어갑니다. 가지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에서는 선진국의 저작물 발명을 갖다 쓰는 입장이지만은 선진국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는 입장이라는 거죠.